네, 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가 모처럼 시원스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5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 부과 계획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인공지능 AI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투심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양자 커피팅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원전주들도 뜨거웠습니다. 시장 이슈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500선 하단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기대감, 우려감, 걱정, 불안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안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하루 이틀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말이죠. 이제 이틀 지났는데 물론 너무 좀 성급하게들 막 긴장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이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장 급하게 첫날부터 막 두들겨 팰 줄 알았지만은 그걸 잘 걱정했잖아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자기도 업무를 알아야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니까 당장에 이제 진행할 것들 우선적으로 벌써 하긴 지난 일기 때보다 일기 때 집행했던 행정명령의 19% 정도 수준을 갖다가 개수로 보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시장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과했었던 측면 내지는 또 그게 지나치게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됐던 측면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도 정점을 좀 지나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정치 리스크도 정점 지나가는 분위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생각보다 세지 않은데 이런 느낌 나오면서 갑자기 확 꺾였잖아요. 또 네. 미국제 신전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4.5%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그냥 이런 그림이 종목장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단 이번은 종목장이라고 해야죠. 중소형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현황하고 맞물려가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내지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쪽 이런 쪽 해가지고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저도 사실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저점에 사놓긴 했었지만은 지금 불과 한 3, 4일 만에 주가가 지금 한 15%, 16% 올라갔거든요. 22만 원 이제 다시 고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통하는 스토리 내지는 실적 이런 것만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사고 싶은 그런 시장이 돼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반으로 확산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큼의 환율이 안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 증시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자금들이 대기 자금은 있지만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상승보다는 여전히 그냥 종목장 순환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 전체가 뜨뜻한 것보다는 따뜻한 부분은 따뜻하고 여전히 냉한 부분은 냉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플러스 쪽으로 몸은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사님의 이렇게 말 표현의 뉘앙스를 좀 보자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신 것 같긴 한데 한 발 더. 저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종목장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 흐름 그대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가 갑자기 확 올랐다가 갑자기 트럼프 이슈 이후로 또 지금 트럼프 관련된 주식이 주목을 받아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전력기기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엔터 쪽은 또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고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후 한 2시까지는 괜찮았다가 쫙 밀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순환매의 어떤 그림 아직까지는 내부 유보자금이나 예탁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림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실 미장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우리는 꽤나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잖아요. 연초 분위기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를 맞이했는데 뭘 쏟아낼까 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큰 거 한 방은 아직까지는 없었어. 이런 생각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 항상 덜해요. 뭐든지 네. 시장을 보면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쳐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그 당선되자마자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 20% 때릴 거다. 맞아요. 그걸 그날부터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반영을 해서 그냥 2달 내내 질질 흘러내리다 그 계엄 한번 맞고 더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은 그거죠. 더 나쁠 게 있겠냐. 근데 사실 이제 1월 초부터의 반등은 좀 자율 반등. 너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연초에 또 이제 연기금들도 적극적으로 좀 수매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근데 막상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도 그렇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관세가 먼저가 아니네. 예. 왜냐하면 항상 관세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뭐 관세를 먼저 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세게 좀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중국도 10%, 네. 뭐 캐나다, 멕시코 25%야 뭐 이미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건 악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언젠간 하겠죠. 보편 관세를 할 텐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뭐 우리 생각했던 만큼 20%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오늘까지 좀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전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생각보다 지금 관세가 좀 후퇴된 좀 면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반영하면서 올라갔고 또 한국의 또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요새 저는 정말 연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조사를 해보니까 10월부터 순매수 전환해가지고 지난 4년 내내 팔았어요. 4년간 팔다가 작년에 3조 사고 올해 지금 연초부터 1조 5천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더 많이 사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이. 네. 미국은 초과했고. 그런 거 보면 시장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당분간은 계속 밑을 방어해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오늘처럼 들어와 버리면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씩. 네, 네, 네. 그래서 시장 출렁일 때마다 한국 증시 계속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작년에 그냥 끝을 봐버렸어요. 너무 안 좋았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12월 9일 날 개인 투자분들이 1조 원 가까이 판 날 있잖아요. 정말 그날 기억납니다. 주말에 얼마나 걱정을 하셨으면 월요일 날 그걸 다 던져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바닥을 한번 찐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 뭐 정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30% 때리겠다 뭐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것만 아니면 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무너질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 충분한 환경. 우리 추세 추종을 좋아하시는 황 팀장님은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지금 돌아섰습니까?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코스닥은 확실히 좀 완연하게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시장도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지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올해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 성장률, 뭐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전체적인 성장을 뭐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연초에 증권사들이 목표 이제 밴드를 제시를 할 때 P별 0.8배에서 1배 사이 딱 그 정도잖아요. 2,300에서 2,900 후반이나 3,000 정도. 딱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이상 무언가 섹터에서 큰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연초부터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별로 붙으신 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지금 사실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늘은 좀 밀렸지만 조선주가 그랬고 네. 로봇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전력기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뭐 알테오젠까지 올라오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안 되는 섹터들은 계속 안 돼요, 사실은. 계속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는 반등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반등에 나올 때 잠깐 반등 나오고 더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이고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이나 섹터들은 갈 때 세게 가고 조정 줄 때 좀 약하게 오고 그런 종류의 지금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분위기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진짜 종목 선택과 섹터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된다. 일단 그게 1번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해결이 돼야 지수도 좀 분위기를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고 오늘도 사실 딱 전형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도, 외국인들 기관 매수하면서 지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염승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줘도 지금 지수가 팡팡 튀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통화 뭐 1월달 FOMC는 동결이라고 보고 지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가를 압박하는 지표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 확실하게 방향으로 잡힌다. 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통화 정책을 계속 쓰겠다라는 방향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성장주들 섹터, 특히 이제 한국 주식들은 좀 큰 상승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트리거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3월 달에 공매도 재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러면 거래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수단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래대금 부분들도 해소가 될 거고 또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몇몇 종목들에서는 또 폭등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가 계속 불확실성을 키워오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올 상반기는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좋아지는 효과들이 나오는 일단 상반기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상반기에 결국은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저도 두 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네. 조금 비껴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임직원들의 지급할 성과급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갖고선 조금 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정이 됐네요. 1,500% 네. 성과급으로. 조금 올랐네요. 조금. 네, 조금 더 올랐네요. 그래서 네, 1억 연봉이 1억이면 7,500만 원을 한꺼번에 이제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죠. 뭐 좋은 실적을 내서 정말 HBM이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실적을 내서 이렇게 이익을 다 임직원들이 향유하는 건 뭐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도 하이닉스가 계속 선전해 주길 바라죠.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미국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마치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세 부분 아직 우리가 우려했던 보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씩 그래도 뭔가 하나씩 나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10% 관세 부과 계획 확정은 아니고 마치 조건부처럼 이렇게 뭐 해주면 계획 안 할 건데 하면 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캐나다나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25% 관세. 아직까지는 뭔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숨겨진 어떤 그 핵심 카드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뭘 더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일괄적으로 보편관세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법 개정이 우선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괄관세는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출범하는 시기에서 그 과거 1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1기 때는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적자도 엄청나게 줄여놨었고 재무 건전성을 크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네. 건전한 재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감세도 많이 해주고 막 이래도 충분히 그거에 시장에서 감내가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었었지만 지금 오바마가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정반대 행보를 벌여놨잖아요. 역대급 지금 부채를 키워놓은 상태에다가 재정 적자도 엄청 커진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 또 곧 아마도 이제 또 그 부채 협상 관련해 가지고 또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거를 공언했던 것처럼 한 방에 뭐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관세라는 걸 우선 협상의 카드로서 계속 활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걸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협박하면 알아서 맞춰주고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EU만 하더라도 뭐라고 하니까 그 빅테크 쪽에다가 벌과금 부과하려고 했던 거 지금 재검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딜 때리겠다 이런 쪽보다는 지금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은 거는 일단 초기에는 지금 당장에 틱톡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지난번에 1기 때 약속했던 건 뭐 검토해 봤더니 하나도 지킨 게 없다더라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가 부각이 된다는 것보다는 시장을 여전히 조금 간을 보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이사님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시기나 규모나 강도를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1기 때랑 너무 다른 게 1기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반영해 버린 거예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신고가를 내버렸고 네.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 사실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고 그 환율도 보면은 유독 달러만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증시가 사실 부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그게 결정적인 게 바로 보편 관세라는 새로운 어떤 제도 때문인데 그걸 근데 한국 증시가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죠. 또 네. 한국은 또 그런 악재들이 터지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팔고 떠나는 시장이에요. 예, 거기에 또 삼성전자 리스크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더 빠진 거는 보편 관세 충격은 다 비슷하게 받을 텐데 당시 한국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독 이제 더 도드라졌던 거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우리 지금 머릿속에 20% 보편 관세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반영된다고 해서 그럼 증시가 무너질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협상에 따라서 스콧 베센트가 얘기했던 것도 계속 그거거든요. 협상에 따라 협상 지렛대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사실은 지금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을 뭐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행정명령으로 보편관세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속도 조절했다는 건 트럼프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강경파와 온건파가 네. 나눠져. 그 스콧 베센트는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보수파입니다. 그 전통 보수파는 어쨌든 자유무역을 굉장히 옹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가라 그러죠. 마가파는 무조건 관세 때려야 된다. 네. 근데 베센트는 재무장관이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좀 얘기를 들어줬겠죠. 그럼 우리 좀 조사도 해보고 좀 천천히 하자. 그래서 저도 보편관세는 분명히 매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약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상징인데 그걸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 뭐 LNG를 더 많이 사주고 우리 조선 가지고 좀 지렛대 삼아서 협상도 해주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러면 20%가 아니라 우리는 5% 때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일본은 10%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국가별로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 1%는 무조건 매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다 1% 이상은 매기겠지만 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관세가 우리나라만의 악재는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는 건데 한국만 빠지는 것도 사실 억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지금 20%까지 어느 정도 작년에 한번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뭐 너무 강도가 크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그 너무 이 관세 때문에 또 그게 무서워서 아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관세 걱정 미리 사수할 필요가 네. 있겠습니까? 혹시 고객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장기적인 악재가 될 거를 걱정해서 주저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심리도 있는지 저는 이게 투자의 심리선을 건드릴까 봐 그게 네. 걱정인 거죠. 이미 그 부분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똑같으시는 네. 네.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가 1기 때는 사실 트럼프 초기 때는 괜찮았고 우리 2018년 사실 가을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사실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트럼프 임기 내내 보면 사실 주가 흐름이 다 괜찮았었고 2018년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그때가 굉장한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강렬한 기억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났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증시 큰일 났다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때 결론을 한번 봤죠. 결국은 그때 기억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왕이 외무부장이었나요? 그분이 뭐 미국으로 떠났네 안 떠났네 비행기가 갔네 맞네 뭐 그런 것까지 추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왕이 외교부장. 네, 그러면서 아, 이 가는 거 보니까 이제 협상하러 가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실시간으로 반영됐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결론이 협상이 됐던 걸로 우리가 한번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시장은 항상 호재도 신선한 거를 좋아하지만 악재도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보편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해묵은 악재. 해묵은 악재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염선 이사님 표현이 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관세를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한 50% 이상 매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과거에도 관세를 매겼을 경우에 경제 불황을 올 거라는 것들 미국이 한번 경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거든요. 70년 초반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관세는 미국에도 악영을 미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수준을 범위를
벗어나는 뭔가 코멘트나 행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관세에 대한 영향은 더 이상 저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외인들의 생각도 같다면 이제 좀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싸질 대로 싸진 우리 국내 증시를 사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현사 힘차게 외친다면 일단 어떻게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아직 아닙니까? 적합한 환율은 아니죠. 네.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전에 팔았었던 걸 갖다 되감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율 역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더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어떤 식이든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반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는 좀 돌아선다라고 지금 어쨌든 레거시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산업이 반도체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빠르면은 상반기 후반이나 어느 시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환율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인 이야기를 했지만 더 좁혀보면 염사님 삼성전자 언제부터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할 거냐 이 얘기를 더 좁혀지게 되죠. 뭐 싫든 밉든 곱든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 5만 원대 초반대 이 턱에 갇혀버린 이거 언제 벗어날 거냐 이거죠. 네,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이 25조 팔았는데 20조 삼성전자 팔았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삼성전자 판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아니고 같은 반도체인데도 너무 성과 다르고 올해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가가 답답한 그냥 제자리 걸음 더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 PBR이 한 배도 안 될 정도로 위기들은 이미 선반영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콘크리트 바닥은 맞죠. 또 연기금도 어쨌든 주식 비중 늘리려면 뭐 삼성이 싫어도 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채워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밑은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에도 좋은 뉴스인데 근데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 레벨업을 원한다. 네, 예.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튀어야 되는데 그럼 튀으려면 여러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대부분 얘기들은 나오는데 과연 반도체 사이클 진짜 올까? 의심을 또 하죠. 왜냐면 작년에 한번 믿었다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100% 확신은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 보자 이런 좀 심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삼성전자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저번에 젠슨항 CEO 발언 보고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거 보고 너무 좀 놀래버렸어요.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잘할 것이다. 1년 전에 했던 얘기랑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설계를 다시 해라. 근데 뉴스 보니까 설계 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엊그제 또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나쁠 건 없어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닥은 진짜 맞나 보다. 근데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파운드리 나름대로 뭔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전자는 AI 주로 지금 분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저는 뭐 그게 브로드컴이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어디 AI 반도체에 뭔가 의미 있는 공급 있잖아요. 네. 그 뉴스가 하나는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젠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충분히 삼성전자도 저력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소름 끼치는 건 누구든. 작년에 우리 똑같은 얘기 네, 했다는 맞아요. 근데 언젠간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지금 근데- 약간 닭살 돋았어요. 네. 저.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니까 참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참 코너에 몰리는 기업이 됐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이 해결은 하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한두 달 만에 뭔가 보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은데 언제까지 우리 이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은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도 댓글을 좀 열심히 남겨주세요. 삼류전자 이런 이야기 하시네요. 삼성 후자 얘기까지도 사실 삼성 있죠. 후자? 네, 아, 그런 얘기까지 있죠. 네. 한때 잘 나갈 때는 이제 삼전이 아니라 성자라고 불렸다가 네. 이제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사실 악재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파운드리 투자 축소까지도 나왔죠. 네. 워낙에 이제 선단 공정에서 TSMC 쪽에 또 많이 뺏기다 보니까 결국은 주문이 없어서 투자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밀리진 않았습니다. 예, 밀리진 않았고 어쨌든 근데 뭐 밀리진 않았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은 뭐 단단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상승을 보장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주가 실적들 발표하는 거 보면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실적 발표했는데 네. 정말 크게 빅베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튀어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상치보다 한참 안 나왔는데도 그날은 또 실적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일단은 한국 증시는 바닥은 잡아가면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호재만 나오면 일단은 주가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상승 쪽으로 민감하게 작용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언가 더 큰 악재, 사실 지금도 악재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거의 다 나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무언가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 한 대 세게 맞는 듯한 느낌의 그런 악재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주가는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사실 다른 섹터 대비 조금 열이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원래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수 얘기를 얘기하게 하면, 돼서 네. 그렇죠. 네. 저희도 광폭 질주를 순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찾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이야기를 저희가 비슷하게 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AI에 관련된 매머드급 투자 소식도 나왔고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반에도 좀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좀 튀어 올랐던 섹터들 보면 뭐 전력관리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찾기가 지금도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맞습니까, 이사님? 맞죠. 지금 네. 현재 그 전에 이제 조선주가 사실 대한부재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 11월, 12월, 올 1월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가지고 주도를 했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인가요? AI 투자 관련해 가지고 5천억 달러 그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기기도 많이 올랐지만 또 원전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SMR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라고 한다 그러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없거나 아니면 트럼프로부터 어떤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덜한 쪽. 오늘 원전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약간 조선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엮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그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거잖아요. 네. 그 군함 만든다 하더라도 뭐 한국, 일본, 그다음에 저 유럽권에 한두 군데. 사실상 별로 만들 데가 없다. 그리고 또 천조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 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 섣불리 못 걷는다. 배에다 관세 붙이면 뭐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수혜다. 이 논리로 붙었다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게 원전을 지금 유럽에서도 많이 퇴출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짓다가 말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국제적인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전을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고 또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에 꼽죠. 네, 몇 개 안 된다는 프랑스, 거죠. 영국, 우리, 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인데 기술만 갖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머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만 가지고 움직이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가지고 그 중에서 최근까지 원전을 지어본 경험, 그 다음에 운영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이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10% 가까이 올라갔던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외국인들이 보니까 500만 주를 넘게 샀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사야 된다부터 해서 별 얘기가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원전의 어떤 그림, 원자력 그 섹터의 그림은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 LS도 그렇고 지금 며칠 전에는 지금 HD 현대일렉이 또 증설 4천억 발표했고 작년에는 저기 일진 전기가 또 증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증설을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을 이제 연출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업사이드를 키울 수 있느냐 증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주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저는 최근에 그 삼양식품 주가가 하나의 그 힌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양식품이 주가가 4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70만 원대로 올라왔었던 게 공장 증설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 증설하고 나서 캐파를 얼마 키우고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익이 얼마 늘어난다. 그 논리가 이제 붙으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카운팅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투자 소식 뭐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매머드급 투자입니다.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18조 원. 700조가 넘는 대단히 투자. 이게 미 역사상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로는 최대 투자라고 하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도 쟁쟁하죠. 오픈 AI, 뭐 챗GPT로 유명한 곳이죠. 그다음에 오라클, 미국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자 기업이죠.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뭐 트럼프랑 뭐 현장에서 또 즉석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그런 곳이고 이 세 개 회사가 만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투자 규모도 엄청나고 또 보니까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들도 다 없앴더라고요. 그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거다. 규제 다 없애줄게. 마음대로 만들어.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들 다 짓고 나면 필요한 전력들 지금 어디에서 조달하지?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근데 사실 뭐 그게 아주 새롭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미 작년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죠. 뭐 변압기 사이클도 그렇고 AI랑 변압기랑 옛날에 연결이 잘 안 됐죠. 근데 아마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에서 다들 개인 투자분들도 AI 하면 반도체만 생각하지 않고 네. 다 변압기를 다 붙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그래서 또 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 업종이고 왜냐하면 LNG 화력발전소로 또 발전원을 근데 트럼프는 뭐 신재생을 당연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화석연료 여기서 가장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원으로 부각되면서 조선 이 변압기 여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됐던 거고 오늘 나온 뉴스는 아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예,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정확히 오늘 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검증된 그런 날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규모도 어쨌든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5천억 달러면 주요 미국의 빅테크 그 이제 클라우드 투자하는 회사들의 전체 올해 자본 지출의 한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됨으로 해서 바이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제 규제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걸림돌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속도도 좀 빨라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 하이닉스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에 그 TSMC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올랐고 네. 엔비디아도 급등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도 여기 왜 삼성전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정상적이면 오늘 같이 갔어야 돼요. 네. 오늘 4% 올랐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전혀 뭐 그 반응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오늘 그 5천억 달러 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선주 좀 빠지긴 했다 하더라도 뭐 변압기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섹터에 또 원전주도 저는 거기 같이 다 엮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전도 네. 트럼프가 지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전력입니다. 이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고 특히 미국은 지금 이런 변압기라든가 이 전력망이 1970년대인가 80년대 지어진 거예요. 다 사실은 대부분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긴 사이클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사이클이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투자 기회는 열려 있는 것 아닌가? 황 팀장님.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덕분에 소부장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전력기기 쪽은 뭐 미국 교체 수요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중동 쪽에서도 또 교체 수요 계속 있거든요. 다만 네. 저도 증설 이슈가 나오면 과거에 보면 사실 증설 나오면 아 앞으로 팔 때가 있으니까 증설하는구나 그걸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도 이런 쪽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영훈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올해 과연 서프라이즈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빨리 올라가면 무조건 세론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대 마린 솔루션이 사실 마린 현대 일렉트렉이 코로나 저점 대비 5,000원대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론 없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주가가 급등 없이 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그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선주들이 한번 이제 어쨌든 솟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동성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들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최근에 조선주 흐름을 잘 참고해서 오늘 같은 흐름이 오늘 같은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것 대비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 급등하고 거기서 수급이 꼬임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매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고를 하시되 일단 전력기기들은 일단은 저도 홀딩 또는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소형 쪽에서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하반기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아직 실적 시작도 안 한 변압기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에 반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보호해서 물량이 또 꽤 많이 풀리는 변압기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좀 달리 잘 하셔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선언한 게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슬로건 자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미래지향적이면서 제조업에도 속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이 조합을 맞춰보니까 로봇이 나오더라. 그래서 로봇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뜨거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출범하고 나서도 계속 그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일단 작년부터 이제 공언이 됐었던 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옵티머스 상용화를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생산 계획까지 제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돼 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고 그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다가 자기네들이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런칭하면서 이쪽 시장을 갖다 자기네들이 지배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로봇의 상용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지금 바로 앞까지 온 상황이고, 그래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데서 보면은 물류 로봇이 지금 몇만 대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로봇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파고들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 로봇 업체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각처럼 매출이 크게 나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항상 테마로만 좀 움직였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이 다시 주목을 받은 거는 삼성에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콜옵션 행사하면서 실제로 삼성그룹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 네.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로봇 사업을 이제 주력 산업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하면서부터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보면은 그 작년까지는 실적이 되게 안 나왔던 회사들인데 올해부터 숫자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회사들이 그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이제 사믹 THK라든지 유일로보틱스 이런 회사들도 작년에 아마 유일로보틱스는 흑자 전환 리포트 상에 보면은 영업 흑자 전환 나오고 올해는 좀 매출 많이 올라가는 그림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옥석을 구분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가져가면서 또는 키워갈 수 있는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같이 커 나가려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핵심은 결국은 액추에이터거든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회사, 물론 요즘 중국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다 따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쌓아가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볼륨을 크게 키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로봇 쪽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라고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주주로서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스턴 로보틱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현대차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작년에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게 밸류업이었잖아요. 밸류업의 조건 여러 가지 이것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 유지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상장을 하더라도 이 상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빨리 상폐를 시켜서 시장을 좀 건강하게
계속 유지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상장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거래소의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매출, 시총 기준 이런 것들이 10배 높였거든요. 상당히 기대도 되고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고 세 분은 다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미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작 이렇게 또 했어야 되는 거고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상장 기업들이 많지만 거기는 계속 좀 많이 속아내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의 숫자가 좀 줄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는 이 퇴출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더 많다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합니다. 가뜩이나 기초 체력도 약한 시장에 공급만 늘어나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덩치만 커지는 네, 거예요. 덩치만 커지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아주 좋은 기업들도 흔히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좀비 기업과 섞이면 어떻게 되죠? 같이 좀비가 네, 같이 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면. 밖에서 보이는 거죠. 이 기업은 좀비 기업이 아닌데 여기 속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속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속도를 내면서 바로 시행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코스피 지금 상장 폐지 요건이 시총 50억, 매출액 50억, 코스닥이 시총 40억, 매출액 30억이거든요. 현행 기준이 네, 그렇죠. 이게 10년 동안 이걸로 상폐된 기업은 없어요. 10년 동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거의 10배씩 올려버립니다. 예. 공이 하나씩 더 붙는군요. 네, 공이 하나씩 더 붙고 그래서 코스피 시총 500억, 매출액 300억, 코스닥은 시총 300억, 매출액 100억으로 이제 올려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여기에 미달된 기업들은 이제 좀 퇴출된 가능성이 높고 또 기존에 우리는 이제 상장 폐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폐지 요건에 도달해도 또 실질 심사도 많고 이게 거래 개선 기간도 되게 오래 부여하고 그 대부분 또 거래 재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기간을 또 단축하고 즉시 상폐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좀 조치를 취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 기업들을 잘 또 속아내고 정말 괜찮은 기업들만 이렇게 또 남게 된다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또 주식시장의 이 신뢰도가 당연히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늦었지만 이걸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를 또 중장기로 봤을 때 좋게 볼 수 있는 한국이 뭐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하고는 있잖아요. 과거랑 다르게. 그래서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간당간당한 게 기준에 걸려 있는 기업들은 긴장 좀 하겠어요. 네. 근데 또 이거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오랫동안. 뭐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우량주였지만 그냥 갖고 있다가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종목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는 종목들.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사가 두려우시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부디 좋은 어떻게든 테마를 타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아져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밸류업의 하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돼야 좋은 종목들로 더 자금이 선순환도 되고 외국인들의 신뢰 구축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는 뭐 이사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에 있는 기업들은 시총 높이려면 주가도 좀 올려야 되고 거래도 좀 활발하게 우리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회전율도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기준이 낮으면 에이 뭐 웬만하면 상폐 되게 어려운데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면 이제 긴장해서 정신 안 차리고 상폐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자각을 하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한테도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근데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가 열심히 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그 회사들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영업 적자가 엄청 크거나 자본 잠식을 당해가지고 지금 힘든 회사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위 말해서 좀 부실한 회사들
이 상폐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이 그 증시에 남아 있으면서 사실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항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요. 뭐 재료가 뭐 어떤 이슈를 붙이든 뭐라든 테마를 해서 주가 올라가가지고 자본 조달되면은 그냥 놔버리면 주가 빠집니다. 그럼 또 피해자 양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증시 상장해 놓고 나서 그 투자자들한테 주는 건 없으면서 자꾸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배당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자기네들 뭐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회사 신규 국적 인수한다. 사업 추가해가지고 뭐 할 것처럼 해서. 멀쩡한 회사들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건 말 나왔을 김에 요거에 대해서도 좀 페널티를 강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그 제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걸 함부로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밸류업이라는 게 무슨 이제 부실한 기업만 퇴출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기업들이 재가치를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갖고 있는 거 안 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투자하는 사람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맨날 거기다 갖다 바치기만 하는 게 그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본래 목적을 되찾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제정하실 때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증시에 IPO 대여가 지금 나왔고 청약도 진행이 됐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LG CNS입니다. LG CNS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21조 청약 증거금으로 모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해석이 갈리네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한파 녹였다, 공모주 시장 그동안 냉랭했었는데 이런 분석도 있는 반면에 LG CNS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그 이름값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 염이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수요 예측은 좀 흥행을 좀 한 것 같아요. 수요 네. 예측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6조 원에 들어오니까 사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개인 투자분들 시각은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면 왜 상장하냐 이거죠. 현금이 많은 기업이고 네. 예, 자금 조달이 급하지도 않고 또 제일 결정타가 구주 매출입니다. 구주 매출은 뭐죠? 그 대주주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네. 돈이. 그렇죠. 신규 투자를 한다면 그 명분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LG 지금 주가 보셨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요, 그런 기사 되게 많아요. LG CNS 상장하니까 LG가 수혜받을 거다. 그럼 주가 올라야죠. 주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만일 상장 당일에 잘못하면 또 급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예전에 HDA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상장한 날 제가 기억나거든요. 마이너스 10% 폭락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물론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상장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LG CNS가 물론 이제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장할 수도 있죠. 뭐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회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LG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 또 중복 상장 이슈.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밸류를 떨어뜨리는 저는 그런 일이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공교롭게 또 LG그룹을 자꾸 좀 비난하게 되는데 근데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LG화학 물적 분할 쇼크도 있었고. 계속 쪼개기 상장에 대한 네. 이슈로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았죠. LG 주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합병을 해야죠. 밸류업을 할 거면 합병을 해서 키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상장을 하니까 6조 원짜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이게 호재가 될까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은 CNS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분위기는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객장이 뭐 이제 객장들이 요즘에는 많이 뭐 부적거리지는 원래 않지만 그래도 공모주 상장하면 그래도 온라인 문의도 많고 전화 문의도 많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조금 분위기는 많이 그렇게 썩 막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흥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가에서 이미 이제 이 공모가보다 한 2배 반, 3배 정도? 2배 반 정도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청약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시초가에 지금 매도하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게 아마 가야겠는데요? 첫날 다 매도하려고 하는 생각들,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모주들 성과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 투자 뭐 기관들의 분위기랑 밸류 보고 들어가는 기관들하고 매매 차익 보고 들어가는 이제 개인들하고 좀 온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염성 이사님께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뭐 이게 성공이라도 해서 저는
성공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공이라도 해서 어쨌든 좀 시장이 거래대금 활성화에는 좀 그래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공모주 청약 결과 오늘 마감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 122.9대 1. 네, 증거금으로는 21조 1,4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든요. 정말 첫날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이사님. LG CNS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청약했던 기관 투자가들의 85%가 아마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보호해주지 않고 기대감 때문에 확 올라버리면 첫날 너도 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차라리 LG CNS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LG에다가 할 그 돈을 갖다 안겨줄 거면은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엄청 세게 해주든지 아니면 CNS가 상장을 하지 않고 차라리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계속 LG에다가 배당을 세게 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돈이 필요한 회사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되면 또 LG의 가치에 대해서 또다시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참 그러네요. 재작년이었나요? LG에서 생각이 또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LG CNS 질문을 앞으로 뺄 걸 그랬어요. 괜히 마지막에 며칠해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침울하게 저희 끝났지만 어쨌든 이른바 트럼프 복귀 효과 아직까지는 네, 불안보다는 좀 그래도 기대감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죠. 자,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라. 2,540선이 아니라 2,600, 2,700까지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경주반은 내일 다시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